자, 정치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지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선거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 뉴스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서요. 교수님들 따라가시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가분이 그 원고 쓰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사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그 정치학 교수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작가들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부터 여쭐게요. 이게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권에 대한 그 긍정보다 부정의 신호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근데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좀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곧 올라갈 거다라고 그냥 툭툭 털자 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저는 통상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여전히 허니문 피리어드를 지나고 있어야 되고 정말 국민하고 이 대통령 사이에 눈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여야 되는데 그래서 한 70% 60% 정도는 가야죠. 네네. 그게 데드크로스가 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것도 민주당의 이제 상대인 뭐 정치적 경쟁 상대인 민주당이 잘했으라기보다도 정말 이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너무 못한다.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건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바닥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삿바잡기도 좀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어떤 그 굉장히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그만큼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계속 아무리 정치학을 전공하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따라가니까 속만 상하고 뻔짱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몇 달간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근데 최근에 쿠키뉴스가 아마 조사한 결과인데 거기에 어떻게 물었냐면은 검찰공화국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옳다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거의 국민의 60% 그리고 거의 대구 경북을 뺀 전 지역에서 60%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대단히 검찰공화국으로 국민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저는 대통령실이 극복해 나갈 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사안을 그렇지만, 좀 이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원구성이 한 달 동안 안 되고 국민들이 어이구 뭐하고 너 지금 뭐 처리해야 될 법안이 10,000건이 넘는다던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저는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정한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런 전략이 없다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갈 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필리핀으로 떠나는 원내대표를 보고 왜냐하면 원내대표 없이 원구성은 자체가 아예 어려우니까 의사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강행을 하는 모드로 들어갔다. 결국은 이제 국회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수를 보면서 그다음 수를 더 나가는 거니까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현 여당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하세월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현 야당이 속히 이제 국회의장 뽑아가지고 또 우리 나름의 갈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요구하는 게 법사위원장 약속대로 내놔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줄게라고 좀 바뀌었는데 그럼 사기특위하고 의장당 구성하자 같이. 아니 그런 거는 일단은 법사위원장은 주기로 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약간 그러니까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지금 서로 뭐 급한 게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들은 급한 게 없나요? 그런데 이게 이 프레임이 누구에게 유리할 건가를 서로 다르게 따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이걸 입법 독재로 뭐 이런 식으로 파토를 내서 입법 독재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자기들한테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제가 볼 때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해내려면 사개특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뭔가 이 전국을 뚫고 나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과 그다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이 만들어낸 저는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막 오랜 기간이 지나지를 않았으니까 이런 싸움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김무성 그다음에 박지원 이 두 분이 여야를 맡고 있을 때는 싸우는 가운데서도 타협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해낼 만한 인물이 현재 원내대표라야 되는데 아까 말하듯이 프레임이 지금은 워낙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어떤 원내대표나 정치인들이 타협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책임질 만한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맺어지을 만한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걸 보면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김무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여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어느 정도 상당히 탄탄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런 탄탄한 입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있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꾸 나와서 방송에서 본인이 뭘 하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저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원 그 같이 이렇게 뭐 사실 이 정치 구단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국정원장 하셨는데 뭐 이 정도를 왜 못 뚫고 나갈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그래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조심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요. 뭐 윤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외 순방 했단 말이죠. 오는 29일, 30일에 열리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는데 2일차 28일부터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왜 가셨어요, 근데? 예? 왜 가셨는지? 왜 가셨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나게 민생 경제가 아무튼 이 시기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한민국의 나토가 떨어졌을까? 그리고 그 나토가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앞날에 밝은 미래의 빛을 비추는 걸까? 이걸 고민해 보면 저는 아니지 않을까? 좀 이 타이밍에 왜 이게 들었을지 이런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뭐 재작년 다 이어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 G7 정상회의 초청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는. 네네. 가가지고 저희들이 지소미아까지 다시 문제를 양보를 하면서 일본의 정상회담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아예 정말 쳐다도 보지 않는 네네. 저는 외교적인 실패에 가깝지 않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가서 크게 볼 적에는 회담 한들 미국이 짜놓은 나토를 통한 중국 봉쇄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아마 일본과 우리나라를 앞세워서 중국과 대항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정말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건지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교는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협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대개 이제 외교를 해 나갈 때 보면은 보이는 부분에서는 상대의 체면을 세워준다든지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안에 내실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외교의 정석인데 사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참여라고 하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 그건 하는 안에서 뭔가 우리의 실리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저도 그거는 명백히 근데 미국이 부르면 안 갈 수 없죠. 네네. 바로 찍히는 거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갖고 올 걸 갖고 와라. 건가. 그다음에 절대 좀 총대 매지 말자. 과도한 이념에 몰입돼 가지고 총대 매면 나중에 결국 그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어렵고 러시아의 관계가 벌어지고 이런 속에서 가장 근동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실리를 챙기는 마음을 전 대통령이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참모회의에서도 또 그런 발언을 좀 신중해야 되는데 좀 너무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한 사람은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쪽에서 외교를 하는 실무의 최고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왜 그래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실무진에서 그분은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너무 가시면서 그 비행기 뭐 8시간, 9시간 타실 건데 그 비행기 타면서 고민을 하셔야죠.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프리미어 리그 보고 유럽 축구 봤다고 이야기하시면 대한민국 국민들 참 불안해지죠. 그걸 소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왜 그 과정에 고민 더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지는 참 저는 근데 그거를 짚은 백아무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진중근 교수가 말한 것처럼 참 그런 발언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발언도 일단 뭐 저는 그 대통령에게 뭔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상회담이요. 영부인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그건 언론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옷차림을 뭘 입었느냐. 띄어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인터뷰를 이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요. 또 언론에서 보도원을. 언론이 아는 거죠. 누구에게 줄을 잘 서야 자기 남은 5년이 편해지는지를 아는 거죠. 저는 그렇게 줄서기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 나오는 이런 정치적인 쟁점들을 가지고서는 신문이나 방송 보고 싶어 별로 하지 않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뭐 구독료라든지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볍게 저는 생각하고 넘어가고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있지만 사람들이 본다.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지금 약간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뭐 그게 가십인지 아니면은 진정한 관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관심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실 거면 그럼 처음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난 대통령 돼서 영부인으로서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왜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 왜 그렇게 조신한 척 하시면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선거 전략인가요 그것도? 그래서 아니 본인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이 나토 정상회담으로 하고 철저하게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 열렸는데 그게 거의 뭐 파행으로 치닫고 7월 7일에 다시 또 다시 열린다.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뭐 삿바 싸움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인데 저는 힘의 균형추는 급격하게 저는 권성동 그다음에 원내대표와 안철수 지금 의원 간의 어떤 제휴 쪽으로 저는 기울어지고 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지금 그 검찰에 직접 자기가 접견을 요청한 당사자인 김 사장 김 대표입니까? 예. 그분이 어떻게 입을 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이 구렁텅이를 벗어날 가능성은 저는 좀 없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 7일이라고 해도 징계는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 법조인들의 얘기로는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없고로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 네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이게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한 당 안에서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고려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근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성상납 의혹의 실체 자체를 갖고 이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걸 덮으려고 무마하려고 했던 행동 자체는 명백한 증거들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그거는 그걸 시도했던 당사자가 입을 불고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은 저는 벗어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인가 그분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적에는 역시 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런 세력에 대한 근데 김 대표가 말하는 게 자기가 진간장이라지 않습니까? 정말 진간장. 그렇죠. 그 말의 의미가 간장한 사발 그 얘기는 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그 언론에 해설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말도 잘 만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뭐를 유지한다기보다도 현재를 어떻게 잘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면서 앞으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좀 지금 또 제일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이제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 이것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내무부 이후로 행정안전부나 뭐 안전행정부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뀐 그 부서가 이렇게 전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행정안전부 원래 조용히 정말 내조하는 그런 공무원들 관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경찰국 설치를 강행해가지고 권력을 쥐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어떤 형태의 미사 요구를 늘어놓더라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하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그 조직 안에는 들어있다.
그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결국 1987년에 민주화 투쟁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틀, 그것에 대한 명백한 도전의 의사가 저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걸 막아낼 거는 저는 검찰의 수뇌부가 절대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경찰의 수뇌부가. 네, 경찰의 수뇌부가. 저는 진짜 풀뿌리 경찰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어떤 단호함을 보이느냐에 따라. 근데 공무원들이 뭐 들고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죠. 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현수막이 나붙고 또 1인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철퇴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뭐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정권이 이제 시작하는 정권이 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저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검찰공화국이라서 경찰공화국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그게 네네. 저는 대통령실에 주어진 엄청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실리와 또 명분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또 다르게 보려고 하는 시각을 만약에 제가 전달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하고 이게 약간 엇비슷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아마 보는 시각이 우리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는 방향은 아마 뭐 원한 대로 될 거다. 그런데 그걸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검찰총장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정행하고 있는 이 사태와 추미애 사태를 비교를 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비교 자체가 경찰 국이라는 게 조금 그 경찰분들이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이라는 건 이제 차관급이잖아요. 보통 질병관리청장도 그렇고 그 차관급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국이라는 건 이제 1급 실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휘 전달 체계가 앞으로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혼선이 엄청나게 빚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급 사회라는 게 왜 필요하냐, 경찰이. 굉장히 빠른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군대도 그렇고 경찰 조직도 그렇고 이렇게 쭉 연공서열대로 쭉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건데 굉장히 혼선이 있겠다. 이제 경찰청장들 정도나 뭐 지방 경찰청장들 정도가 행안부 과장한테 이제 절절기는 시대가 오겠죠. 그거는 마치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군사 독재 시대 때 기무사령부 같은 데 있는 중사나 하사 상사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중장, 소장 뭐 대하듯 했다. 그거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이번에도 한번 보입시다. 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러면 국민 통합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특별 사면의 이제 전초전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진짜 뭐 연세가 드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뭐 동정적인 시선을 보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놓고 저는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크게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뭐 국민적인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아마 이때 살짝 사면하시면 국민들이 아마 관심 갖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역의 정치권이 사실 뭐 지금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그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이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샵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거기에 가서 이제 참석해서 인사차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육감은 정말 절대적으로 물론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워크숍에 참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태가 있으시면 교육감 중간에 그만두시고 다음 총선에 아마 국민의힘 그걸로 나가시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총선에 나간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하시는 게 깔끔하죠. 그렇게 교육감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이념의 표방을 제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당의 행사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뭐 현 시장의 정책 중에 부산을 영어 상용화의 도시로 한다든지 뭐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다른 장면에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심도 있게 협의를 했으면 되는데 정당 형사에 간 거는 좀 아니 우리 정 교수님 너무 많은 걸 이해해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하지 못한다고 정치 뉴스에서 교육감 당선인의 뉴스를 다룰지는 정말 몰랐어요. 굉장히 이례적
합리적인 행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했습니다. 걱정되는 게 불경 메가시티 이게 좀 어려워 보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불경 메가시티도. 네. 불경 메가시티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아예 네. 그건 안 되는 걸로 못 그냥 받고 지금 넘어가고 있고 경남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저는 박형정 시장은 대단히 저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정말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경남과 울산에 어떤 당근을 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울산과 경남이 그 인력권을 벗어나서 떠나가는 걸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경남 울산에 저는 지금 현재의 규약 체계가 경남 울산에 결코 불리한 체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해서라도 저는 가야 된다. 이게 네, 굉장히 어렵게 시작한 거여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저는 규약도 무너지고 완전히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박형준 시장이 어떻게 붙들어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 저는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보를 전제로 하는 안하고 그다음에 부산과 인근 지역부터 차근하게 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자 시절에 그 공약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거를 된 다음에 바꿨다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집권 초기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경성대 조경훈 교수, 부경대 차기재권 교수였습니다. 네. 정치인들 하는 얘기는 뭐 다 믿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말한 건 좀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